2008년 아름다운 해안도시 한국 속초에서 사랑과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빛나던 한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은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고 사건은 두꺼운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18년 한 중고거래 웹사이트에서의 우연한 클릭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돈 몇만 원에 팔리던 낡은 핸드백 하나가 갑자기 미스터리 전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어 냉각되었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나라 전체가 10년간 묻혀있던 무서운 질문들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성민과 박은하입니다. 32살의 성민은 과묵하고 온순하며 성실함으로 알려진 남자였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과장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하에 대한 그의 사랑은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는 속초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고 그의 삶은 동료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역건설 회사에서의 성실한 근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민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29살의 박은하는 그와는 정반대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치원 교사였고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항상 입가에 미소를 띠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은하는 원생들에게 사랑받고 학부모들에게 신뢰받았습니다. 그녀는 성민의 삶에 비친 햇살이었고 그의 다소 폐쇄적인 세계에 웃음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의 친구 소개로 만났고 그들의 사랑은 속초 해변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한 커플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매우 견고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2008년 봄작고 따뜻한 결혼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속초 외곽의 한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여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계획과 기대를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일따뜻한 저녁 식사 주말, 해변 산책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행복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닥쳤습니다. 결혼 2달 만인 5월의 어느 날 두 사람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쪽지한 장전화 한 통 어떤 비정상적인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삶에서 사라졌 고통 빈 아파트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덮은 공포만을 남겼습니다. 미스터리는 그들의 실종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긴 것들에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안의 모든 곳은 정돈되어 있었고 다툼이나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지갑과 휴대폰도 그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 같았지만 행복에 넘치던 신혼부부가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008년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초기 충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은 구석구석 스며들어 사람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관광 도시인 속초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범죄율은 비교적 낮았고 이와 같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은 전례가 없어 안전한 삶에 익숙했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당시 한국의 형사수사 시스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신호 추적이나 컴퓨터 데이터 분석과 같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사용은 오늘날처럼 보편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공공 CCTV 시스템도 부부가 살던 교외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널리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그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는 가족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신혼부부가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가족과의 연락을 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소 때문에 양가 가족은 즉시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침묵이 길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대한 뿌리 깊은 관념에 도전하는 문화적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 최성민과 박은하의 삶은 소박한 행복의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침은 성민이 신문을 훑어보는 동안 은하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고 성민은 건설 현장으로 나는 그녀가 일하는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서로에게 짧지만 관심이 가득 담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보통 성민이 먼저 집에 돌아와 집을 청소하고 저녁 식사를 위한 자질구레한 준비를 했습니다. 은하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웃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비로소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주말에는 양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근처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곤 했습니다. 성민은 효자였고 이틀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은하도 가족 특히 언니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친구 및 동료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성민은 성실한 직원으로 나는 항상 남을 돕는 쾌활한 동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하의 몇몇 친한 친구들은 마지막 한 달 동안 그녀가 약간 불안해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성민이 했던 작은 투자와 관련된 약간의 금전적 압박에 대해 무심코 말했지만 곧 괜찮다고 일축했습니다. 은하는 항상 낙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그들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은 2008년 5월 16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에게 전화해 주말에 찾아뵙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김치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하도 언니와 통화하며 거실을 다시 꾸밀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통화들 속에서 절망이나 두려움의 징후를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래를 계획하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모습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조용히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모든 것을 휩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 2008년 5월 17일 토요일은 평범한 주말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경한 이웃이 주차장에서 성민이 자신의 은색 세단 차량을 닦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평온해 보였고 이웃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까지 했습니다.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슈퍼마켓의 CCTV에는 정오 11시 30분에 두 사람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샀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다른 커플들처럼 보였고 은하는 성민의 팔짱을 끼고 가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모습입니다. 오후 1시경 은하의 친구가 커피를 마시자고 전화했지만 그녀는 성민과 바쁜 일이 있다며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오후 3시 택배기사가 은하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책 한 권이 든 작은 소포를 배달했습니다. 그는 은하가 직접 나와서 물건을 받았고 실내복 차림에 편안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들을 보거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작지만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은 맞은편 아파트의 이웃이 오후 5시경 그들의 아파트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고 긴 물소리를 들었다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집을 청소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은 그날 저녁 6시경부터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졌고 해답 없는 미스터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말은 침묵 속에 지나갔습니다. 약속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자 성민의 부모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두 전화기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부부가 갑자기 어디론가 놀러가서 휴대폰 충전을 잊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저녁까지 아무 소식이 없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아침 성민과 은하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회사 상사와 은하의 유치원 원장은 직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양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시에 주말 내내 동생에게서 아무런 전화를 받지 못한 은하의 언니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양가 가족은 함께 부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비 열쇠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름 끼치는 침묵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시다 안컵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TV는 대기 모드였습니다. 다툼의 흔적도 남겨진 편지도 없었습니다. 옷장 속 옷들은 그대로였고도 사람의 여권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곧바로 패닉과 혼란 속에서 경찰에 첫 신고 전화가 걸렸습니다. 속초경찰서는 현장에 2명의 수사관을 파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역시 문제에 부딪힌 젊은 부부의 단순한 가출 사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 책임자는 김진욱 경위로 경험 많은 경찰이었지만 이렇게 기이한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부부의 최근 금융거래와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은행 계좌는 토요일 정오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이후 그들의 휴대폰에서는 어떠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도 발신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의 첫 발견은 작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엌 구석에 버리려고 깔끔하게 묶어둔 쓰레기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평범한 생활 쓰레기뿐이었지만 이는 그들이 서둘러 떠날 의도가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하고 차가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강화되었습니다. 김경희와 그의 팀은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을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적도 없고 의심스러운 관계도 없는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에 대한 조사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성민은 깨끗한 신선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은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도박 마약 또는 어떠한 불법 활동에도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은하가 언급했던 금전적 압박에 대한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성민이 오랜 친구의 사업 프로젝트에 약 3천만 원 당시 약 3만 달러를 투자했고 그 프로젝트가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부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만큼 거대한 빚은 아니었습니다. 성민의 부모도 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을 것이 고기꺼이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제보가 나타나 수사팀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한 제보자는 그들과 닮은 커플이 서울행 버스를 타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경찰이 터미널 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또 다른 소문이 있었지만 그들의 여권은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이론은 점차 형성되었지만 모순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가설은 그들이 빚의 압박으로 자살했다는 것이었지만 유서도 없었고 시신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도망쳤다는 것이었지만 왜 차를 포함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을까요? 가장 무서운 세 번째 가설은 그들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었지만 현장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언론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속초 신혼부부, 미스터리 실종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 경찰서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중은 호기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온라인 포럼에서 수많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나고 달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차 식어갔고 김경희의 서류 캐비닛 속 먼지 쌓인 파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18년 가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고 죽은 줄 알았던 수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었습니다. 1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김진욱 경위는 은퇴했습니다. 성민과 은하의 가족은 고통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건은 대중에게 거의 잊혔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서울에 사는 대학생 이지혜 씨가 한국 최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중고나라에서 낡은 핸드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약간 구식 디자인의 갈색 가죽 핸드백을 단돈 5만 원에 판매하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어머니가 새로 구입한 낡은 창고를 청소하다가 발견한 가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씨는 빈티지 스타일을 좋아해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되었습니다. 내부를 확인하던 중그녀는 가방 바닥 안감에서 무언가 튀어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에 작은 커터칼로 조심스럽게 안감을 찢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지갑구식 휴대폰 그리고 약간 누렇게 변한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의 이름은 박은하였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지혜 씨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즉시 10년 전 속초 부부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에 대한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동안 미완성으로 남았던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쥐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녀가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읽자 당직 경찰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그날 밤 바로 지혜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이 진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은퇴한 김경희도 자문을 위해 불려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보고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이 소식은 희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고통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7년간의 절망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사건의 수사 방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단서 없는 냉각 사건에서 이제 그들은 10년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물증과 새로운 출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은하의 핸드백 발견은 단순한 희망의 빗줄기가 아니라 사건의 기반을 뒤흔드는 지진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및 행동 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모든 관심은 낡은 갈색 핸드백에 쏠렸습니다. 그 세부상 하나하나가 현미경 아래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가방은 2000년대에 꽤 흔했던 국산 제품이었습니다. 안에는 대학생 지혜 씨가 발견한 물건들 외에도 쓰다 남은 립스틱 1개 작은 수첩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구매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신분증 약간의 현금 그리고 은하와 성민이 함께 찍은 몇 장의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휴대폰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삼성 폴더폰이었고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된 메모리칩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은 새로운 의문들을 낳았습니다. 주소록과 통화 기록에는 주로 가족과 친구들의 번호만 있어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시 저장 메시지함에는 2008년 5월 17일 오후에 작성된 미발송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경찰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보내려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발송되지 않았을까요? 작은 수첩 또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페이지에는 유치원 교사의 일상적인 업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은하가 낯선 남자의 이름인 이재신과 전화번호를 휘갈겨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상한 전화 감시당하는 느낌 성민이 걱정함과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발견에 수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초기 수사 내내 아무도 이재신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모든 사람에게 숨겼던 위협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재신은 누구인가, 그가 성민의 투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임시 저장 메시지는 그에 관한 것이었을까? 미스터리는 더욱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핸드백에서 나온 새로운 단서들로 수사는 전례 없는 규모로 재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방의 출처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방을 판 청년은 어머니가 속초에서 약 60km 떨어진 춘천시의 한 경매에서 낡은 물건이 든 창고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창고는 이전에 파산한 운송회사 소유였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 창고가 창고 임대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물건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가방은 누군가에 의해 버려졌고 어떤 경로로든 이 창고로 옮겨진 상자 중 하나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재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경찰은 신속하게 그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이재신은 사채업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폭행 및 공갈 등 다수의 전과 기록이 있는 불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환되었을 때 이재신은 처음에는 최성민이나 박은하를 전혀 모른다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2008년 초 그와 성민 사이에 오간 통화 기록 증거를 제시하자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민이 투자 자금을 댄 친구가 사실 자신에게 돈을 빌렸고 성민은 단지 보증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친구가 도망가자 거액의 빚은 성민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재신은 성민에게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걸어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발견은 은하가 언급했던 금전적 압박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위험한 사채업자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대중과 언론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부부가 빚 때문에 도망쳤다는 가설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더 어두운 색채를 띠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도망쳤을까, 아니면 이재신과 그의 무리에게 살해당했을까?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요 가설이 형성되었고 각 가설은 나름의 합리적인 점과 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자 피해자 가족이 가장 희망하는 가설은 부부가 이재신의 빚을 피하기 위해 도피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지갑과 휴대폰이 사라졌다는 점으로 이는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의도적으로 챙겼음을 시사합니다. 현장에 다툼의 흔적이 없다는 점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들은 미리 큰 액수의 현금을 인출하고 치밀하게 도피를 계획했을 수 있습니다. 은하의 임시 저장 메시지, 우리 경찰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는 계획의 일부일 수 있으며 휴대폰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한 교란 작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의 가장 큰 약점은 왜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이재신이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었는데도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더 어둡고 무서운 가설은 그들이 이재신에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유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재신은 그럴 만한 동기와 잔인함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시당하는 느낌과 성민이 걱정함에 대한 은하의 메모는 이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운명의 그날 이재신이 빚을 독촉하기 위해 그들의 아파트를 찾아왔고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졌을 수 있습니다. 그가 두 사람을 모두 죽인 후 전문적으로 현장을 정리하고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웃이 들었던 큰 물소리는 증거를 인멸하는 소리였을 수 있습니다. 은하의 가방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의 약점은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최신 기술로 아파트를 다시 수색했지만 낯선 사람의 혈흔이나 DNA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재신은 또한 그날 저녁에 대한 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가능성은 위의 두 가설이 비극적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아마도 궁지에 몰린 성민이 은하를 살해하고 어딘가에서 자살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빚과 협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가설이며 성민의 온순한 성격과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이 낮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재신의 행동이 폭력적인 성향과 동시에 교활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쉽게 흔적을 남기지 않을 인물입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두 번째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증거 없이는 이재신을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이후 관련된 사람들의 삶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경찰은 이재신이 자주 드나들던 속초와 춘천 주변의 외진 지역에서 부부의 유해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재신은 엄중한 감시를 받았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고 더 이상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민과 은하의 가족은 잠시 희망에 부풀었지만 다시 고통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최악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은하의 언니는 가족의 대변인이 되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서달라고 언론에 자주 호소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도 컸습니다. 이 사건은 10년간 잠들어 있던 공포와 불안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속초 시민들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부부의 운명에 대한 반쯤 사실이고 반쯤 허구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최성민과 박은하 부부 실종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공개 사건으로 간주되지만 새로운 단서가 없어 수사는 점차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재신은 경찰과 대중의 제1 용의선상에 항상 올라있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물증인 박은하의 핸드백은 현재 경찰 증거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에 대한 침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어 성민과 은하의 이야기와 사진을 올렸고 언젠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알아보고 사건을 종결할 마지막 정보를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녀가 살아있기를 바라지 않으며 단지 유해를 찾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 주고 성민과 은하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성민과 박은하의 운명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해답 없는 질문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도망쳤을까? 아니면 잔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을까? 은하의 휴대폰 속 임시 저장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재신은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사체의 위험성과 초기 수사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한 기술과 우연의 힘이 사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실종된 가족을 둔 가족들의 고통 매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슴 아픈 상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이 사건과 관련된 아주 작은 정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부디 당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작은 단서 하나가 성민과 은하에게 정의를 가져다주고 10년 넘게 고통 속에서 기다려온 그들의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데 필요한 전부일 수 있습니다.